오늘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생각이 조금은 바뀔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마이클 하트입니다. 50대 중반,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처음으로 제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평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한국의 문자, 한글 앞에서 말이죠. 20대 시절 저는 유럽 언어학계에서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의 학자로서 주목받았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고전 언어 연구에서 남들이 평생 도달하지 못할 깊이에 30대 초반에 도달했죠. 제 논문 발표회장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고 발표가 끝나면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라틴 문자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때 저는 세상의 모든 언어와 문자가 라틴 문자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문자들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그림에 불과하다고 단정했죠. 제 연구실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 표본이 있었지만 아시아 문자들은 연구의 가치조차 없다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연구 분야인 라틴어 중심 연구는 서서히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학술지 발행은 줄었고 연구비는 다른 분야로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에 출근할 때마다 책장에 먼지가 쌓인 라틴어 원서들이 저를 무겁게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디지털 언어학, 언어공학이라는 신생 분야가 떠오르는 동안 저는 고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변명했습니다. 시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처음에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학자의 고고함이라 자위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죠. 그러다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에서 세계 문자와 디지털 시대라는 강의를 맡게 된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당시 한국이나 한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이머징 마켓이라는 경제 용어와 까다로운 그림 문자 정도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글은 중국 문자의 또 다른 변형 정도로 치부됐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무지였습니다. 강의 준비를 위해 세계 각국 문자의 역사와 특징을 정리하던 중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몇 줄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문자, 15세기에 만들어짐, 특이한 형태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한글을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허풍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문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특히 작은 나라일수록 더하죠. 저는 그 자료들을 반신반의하며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네스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작 원리와 창제 목적이 명확히 기록된 문자체계로 그 과학성과 창의성이 인정되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유네스코의 공식 평가라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최초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한글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서구 언어의 우월성을 신봉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믿음을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초대받았습니다. 옥스퍼드 세계 문자 연수 프로그램,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당시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역사 깊은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제 전문 분야에 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다니 기대감이 컸죠. 연수 첫날 고풍스러운 강의실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40여 명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국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파울러 교수는 선언했습니다.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영국인 교수가 자국의 알파벳이 아닌 동양의 한 문자를 최고라고 선언한 것에 모두가 놀란 듯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죠. 일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옆 사람과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의문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한국어가 최고라니. 말도 안 돼. 파울러 교수는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자연 발생적인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유일한 문자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는 화면에 한글의 기본 자모와 그 조합 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지, 그 글자들이 어떻게 음절로 모여 단어를 형성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쾌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틴 문자가 세계 보편성과 역사성에서 최고입니다. 서구 문명의 기틀을 세운 문자가 어떻게 한국의 지역 문자보다 열등할 수 있습니까? 영어는 전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로마 시대부터 이어온 문화적 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제 발언에 동의하는 듯 몇몇 유럽권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 온 학자들은 노골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파울러는 그런 반응을 지켜보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트 교수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역사성과 보편성만으로 문자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는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처리 속도, 인식률, 입력 효율성 등이 중요해졌죠. 다음 주간 세계 문자 대결전에서 확인해 봅시다. 파울러의 제안에 강의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세계 문자 대결전이라니 마치 학술적 올림픽과도 같은 이벤트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자국의 문자를 대표해 그 우수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잠시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당연시해온 믿음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 불편했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가치관이 도전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학자로서의 호기심도 일었습니다. 과연 한글이 그토록 특별한 문자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연수 기간 중 하루,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 김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언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글이 정말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나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트 교수님,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가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세계 문자 대결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라틴 문자의 역사와 우수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 분야였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내심 불안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평가 기준에서 라틴 문자가 과연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문자 대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실은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옥스퍼드의 다른 학과 교수들과 학생들까지 관심을 보인 것이죠. 첫 순서는 일본에서 온 타나카 교수였습니다. 그는 일본어의 3가지 문자체계 히라가나, 가타카나, 간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계 문자 대결전. 강의실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국 문자의 우수성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크메르 문자, 태국 문자, 프랑스어, 산스크리트어. 타나카 교수는 가나와 간지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붓으로 휘날리는 듯한 필체로 일본 문자를 칠판에 써보였죠. 일본어는 외래어와 고유어를 구분할 수 있어 문맥 파악이 쉽습니다. 간지는 한 글자에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어 시적 표현에 탁월합니다. 그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일본 문자의 미학적 가치를 강조한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어를 완전히 익히려면 얼마나 많은 문자를 배워야 합니까? 3가지 문자 체계의 혼용이 학습에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타나카 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2000개 정도의 간지면 충분합니다만 신문을 읽으려면 대략 3000개 이상은 알아야 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3000개의 글자를 외워야 한다니 모두 어딘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순하면 표현력이 약했고 복잡하면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르텐 교수는 라틴 문자를 기반으로 한 프랑스어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의 발표에 큰 호응을 보냈습니다. 역시 라틴 문자 계열이 우수하다는 제 믿음을 확인받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진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프랑스어 철자법과 발음 사이의 불일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철자와 발음이 다르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마르텐 교수는 당황했습니다. 인도 학생은 데바나가리 문자의 철학적 깊이를 강조했지만 컴퓨터 입력 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국 유학생 김준호의 발표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의미를 담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글자 모양에 반영한 것이죠. 이어서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한글의 효율성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처리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자모 결합으로 모든 발음을 표현하므로 디지털 코딩이 간결합니다.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시각적 인식도 빠르죠. 그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다른 문자들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신뢰를 들었습니다. 도, 스루, 터프가 모두 다르게 발음됩니다. 외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반면 한글은 보이는 대로 발음됩니다. 한번 규칙을 배우면 어떤 단어도 정확히 발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의 발표는 너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한글의 과학성, 체계성, 실용성은 반박하기 어려웠죠. 나도 준비했습니다. 라틴 문자의 영광, 로마 문명의 유산. 하지만 내 차례가 오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준비했던 서구 문명의 우월함, 라틴 문자의 역사적 가치에 관한 내용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글, 혹시 진짜 뛰어난 문자인가? 의심이 피어났지만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믿음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라틴 문자가 최고가 아니라면 지난 30년의 학자 인생은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기보다 정체성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생 최고라고 믿어온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라틴 문자와 서구 중심 가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밤을 새워 자료를 모으고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라틴 문자가 세계 문화에 미친 영향, 서구 철학과 문화의 전파에 기여한 공로, 그리고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역할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자신감이 필요했으니까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전날의 한글 발표에 대한 제 반응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적 업적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 문명으로부터 로마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었죠. 셰익스피어, 단테, 괴테의 불멸의 작품들이 모두 라틴 문자로 쓰였습니다. 저는 라틴 문자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각국에 미친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구 문명의 우월성으로 화제를 옮겼죠. 그러나 발표 도중 파울러 교수의 질문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사이콜로지. 스펠링과 발음이 일치하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다른 단어가 많습니까? 일본에서 온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영어의 풍부한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여러 언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철자와 발음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이 대답은 다른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불편함이 아닌가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제 답변이 이어지기도 전에 다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라틴 문자로는
왜 외국어 발음을 정확히 표기하기 어렵습니까? 특히 아시아 언어들의 발음을 표기할 때 많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질문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 인식률에서 한글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AI 언어 처리에서 한글이 가진 장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평생 의심 없이 믿어온 가치가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답변을 제대로 구성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체면을 유지하며 발표를 마쳤지만 제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의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중년 남성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온 세계관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나는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 저는 강의실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다른 학자들의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다음 발표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미국 원주민 문자였습니다. 체로키 문자,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적. 미국에서 온 윌슨 교수가 체로키 문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체로키 문자는 1821년 세콰야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든 문자였습니다. 세콰야는 문맹이었지만 백인들이 종이에 그려놓은 기호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8년간의 노력 끝에 그는 체로키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86개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체로키 문자는 한글처럼 민중을 위해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문자가 보급된 속도입니다. 문자가 도입된 지 단 몇 년 만에 체로키 부족의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보다 더 높은 문해율을 기록했죠. 그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나는 외쳤습니다. 체로키야말로 진짜 민중의 문자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이긴 줄 알았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른 문자도 한글처럼 설계될 수 있구나. 세콰야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의 민족을 위해 효율적인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문자 창제가 단지 엘리트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체로키 문자와 한글 사이에 놀라운 유사점이 드러났습니다. 둘 다 특정 개인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졌고 둘 다 민중의 문맹 퇴치를 목적으로 했으며 기존 문자들보다 배우기 쉽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충격적인 사실이 언급됐습니다. 윌슨 교수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체로키 문자는 현재 사용자 수백 명에 불과한 사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원주민 동화 정책과 영어 중심 교육으로 인해 체로키어와 문자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체로키 문자를 쓰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00명도 채 안 되는 현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한글은 살아남았고 체로키 문자는 사라지고 있는가? 두 문자, 시스템의 우수성은 비슷했는데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문자의 생존은 단순히 그 체계의 우수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윌슨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사라지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의 수호 여부가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체로키 부족은 외부 세력에 의해 강제 이주되었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킬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문자를 지켜냈죠. 그때 들은 이야기,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화적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민족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유학생 김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한국이 외부 세력의 압박 속에서도 한글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준호의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교수님, 그건 한국 사람들에게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우리의 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말과 글을 쓰는 것이 금지됐을 때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문자가 민족의 혼이 될 수 있다니, 그것은 제가 평생 라틴 문자를 연구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어 사용이 금지됐고 모든 교육은 일본어로만 이루어졌죠. 카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준호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캠퍼스의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이야기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밀 한글 학교가 전국 곳곳에 세워졌어요. 주로 야간에 운영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몰래 모여 한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었던 사람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식민지 역사는 주로 서구 국가들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었습니다. 피식민 국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들의 내면에서 어떤 저항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농부들은 밤에 몰래 모여 촛불 하나로 한글을 배웠습니다. 일본 경찰이 들이닥치면 재빨리 바닥에 쓴 글자를 지우고 농사 이야기를 하는 척했죠. 들키면 감옥행이었습니다. 모래사장에 글을 쓰고 지하에서 몰래 공부하던 노인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그에게 한글은 생존과 존엄성의 문제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그런 비밀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그는 6.25 전쟁 후 폐허 속에서도 이어진 문맹 퇴치 운동을 설명했습니다. 무너진 학교 건물 대신 나무 그늘 아래서, 때로는 바닷가 모래 위에 글자를 써가며 한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사람들은 글부터 배웠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지가 더 두려웠던 거죠.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한글 수업에 참석했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학교에 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문맹률이 78%에 달했지만 1970년대에는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놀라운 성과.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글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그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라틴 문자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라틴 문자도 긴 역사와 풍부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투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라틴 문자는 주로 정복자의 문자였고 강자의 도구였습니다. 반면 한글은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였고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없었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한글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교수님. 한국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보시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방문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저는 즉시 지원했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에 대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호기심, 새로운 것을 향한 갈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오랜 믿음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용기. 2달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곳에서 준호가 저를 맞이했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그는 한국의 현대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안내로 시작된 한국에서의 열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거리, 모든 곳에 살아 숨쉬는 한글.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서도 한글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간판, 책, 스마트폰, 지하철 안내, 모든 곳에서 한글이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글의 디지털 적응력입니다.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한글 워드 프로세서가 1980년대에 개발됐고 이후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한글 입력 시스템이 계속 발전해왔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글 입력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배열된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움직였고 화면에는 한글이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은 영어 사용자보다 더 빠르게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 덕분이죠. 편의점 간판, 지하철 안내방송, 아이들의 교과서, 한글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수천 년 된 라틴어 비문을 박물관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글은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살아있고 진화하고 있었죠. 우리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서 저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감탄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 고통받는 것을 보고 직접 문자를 만든 사람입니다. IT 기업들을 방문했을 때 한글이 디지털 기술과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등에서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한글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해 음성인식 정확도가 영어보다 15% 높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나는 패배했다. 하지만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50년의 인생을 통해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라틴 문자의 우월성이라는 믿음,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 학문적 권위에 기댄 안일함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호기심이 자라났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어 교재를 주문했습니다. 50대의 나이에 새 언어를 배우기엔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게 필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최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자 체계의 독특한 가치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 처음부터 기억, 나. 하루하루 한 글자 한 글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가치관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인정은 동시에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귀국한 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교환교수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입니다.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라틴어 학자가 왜 한국어와 한글을 공부하냐는 비웃음도 들었죠. 그러나 저에겐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지원서 제출 후 몇 달 뒤 기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 일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저는 즉시 수락했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글 연구와 함께 제 언어학적 시야가 넓어졌고 디지털 언어학에 한글의 구조를 적용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언어인식에서 한글이 가진 장점을 분석했고 서울대 동료 교수들과 협력하여 국제학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교수로서의 활동 외에도 저는 직접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에 참석했어요. 50대 중반의 서양인 교수가 초급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저에겐 학습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글을 깊이 연구할수록 그 과학성과 예술성에 감탄했습니다. 자모의 결합 원리는 마치 현대 컴퓨터의 이진법처럼 단순하면서도 무한한 확장성을 가졌어요. 글자 모양에 담긴 철학적 의미는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정신은 500년을 넘어 지금도 살아있었습니다. 서울 생활 6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작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기초적인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죠.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성취가 저에게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연구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과 라틴 문자의 비교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고 한글의 디지털 적응성에 관한 발표는 세계 언어학 학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연구 방향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제 학문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귀국 후 1년 만에 저는 마침내 디지털 시대의 문자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글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한글의 디지털 적응성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한글로 일기를 씁니다. 서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세종대왕의 창의성과 한국인들의 집념을 느낍니다. 제가 평생 헌신했던 학문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더 넓고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민족의 혼과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나이 50이 넘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늦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죠. 이제 저는 한글 앞에 경외심을 느끼며 그 기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건 민족의 혼이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저는 종종 이런 말로 발표를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하트입니다. 평생 라틴 문자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한글의 가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고 디지털 언어학 분야에서 한글 연구는 이제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서야 진정한 학문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제가 무너진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한글과 함께 걷는 이 여정이 제게는 진정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지혜와 영혼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글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생의 후반부에 이 진실을 발견한 것은 제게 있어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글을 통해 느낀 감동이나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지켜온 이 기적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